서부장, 이거 다시 해와. 한 달 전까지 부장님이라 부르던 후배가 이사 타이틀 하나 달고는 대놓고 반말을 했습니다. 서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새벽마다 바이어 이메일을 보내고 혼자 거래처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회사는 10년째 부장에 묶어놓고 아부하는 후배를 이사로 올렸습니다. 서정호는 조용히 사직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석 달 뒤 한양물산의 매출 1,000억이 경쟁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무시하던 사람들은 그제야 무릎을 꿇게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서정호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지는 건 25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도 하기 전에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베트남 호치민의 응우옌 사장에게서 이메일이 와 있었다. 선적 일정을 하루 앞당길 수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서정호는 바로 답장을 작성했다. 단순히 확인하겠습니다가 아니었다. 부산항 출항 스케줄과 호치민 도착 예정일을 머릿속에서 계산한 뒤 구체적인 대안 2가지를 정리해서 보냈다. 물류팀에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동남아 항로 스케줄은 이미 몸에 배어 있었다. 응우옌 사장의 답장은 5분도 안 돼서 돌아왔다. 땡큐, 미스터 서. As always. 그 한 줄이면 충분했다. 15년 넘게 쌓아온 사이에 긴 말은 필요 없었다. 이어서 두바이 알카심 그룹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중동 쪽은 시차가 있어 새벽이 오히려 연락하기 좋은 시간이었다. 납품 물량 조정권에 대한 회신이었는데 서정호는 상대방의 라마단 일정까지 감안해서 미팅 날짜를 제안했다. 이메일 말미에 아랍어로 짧은 인사말을 덧붙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런 사소한 것들이 10년 넘게 거래를 유지시켜주는 힘이라는 걸 서정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출근 전에 이미 2건의 업무를 마무리한 셈이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또 새벽부터 노트북이야? 응우옌 사장 건이 좀 급해서. 매일 급하지 않은 날이 없네. 서정호는 대꾸 대신 커피잔을 받아들었다.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런 아침을 보내왔다. 바이어들의 시간대에 맞춰 새벽에 일어나고 퇴근 후에도 이메일을 확인하는 생활. 그게 서정호에게는 일상이었고 아내에게는 지겨운 풍경이었다. 한양물산 본사 영업 3팀. 서정호의 자리는 팀 한가운데에 있었다. 부장이라는 직함에 비해 개인 사무실은커녕 파티션 하나 없는 자리였지만 그의 책상 앞에는 항상 사람이 줄을 섰다. 후배 직원 하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다급하게 다가왔다. 부장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건 클레임 이메일이 왔는데 바이어 쪽에서 위약금 얘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서정호가 후배의 노트북 화면을 돌려 이메일 원문을 읽었다. 바이어의 영문 이메일은 꽤 강경한 어조였다. 후배는 어떻게 답장을 써야 할지 몰라서 반나절째 끙끙대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이건 위약금 조건에 해당 안 돼. 계약서 12조 나항 확인해봐. 서정호는 후배 자리에 앉아 직접 답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어로 짧은 인사를 쓴 뒤 영문으로 계약 조항을 하나하나 짚으며 위약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어조는 정중하게 유지했다. 다음 선적분에서 물량을 3% 올려주겠다는 제안도 덧붙였다. 클레임을 막는 동시에 관계를 지키는 이메일이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30분쯤 지나자 바이어에게서 답장이 왔다. 클레임 철회와 함께
감사 인사가 담겨 있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후배가 말했다. 부장님 없으면 이 팀 진짜 어떻게 돌아갑니까? 서정호는 웃기만 했다. 그 말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팀원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인사평가 시즌이 되면 아무도 서정호 편에 서지 않았다. 편을 들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이 회사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정호의 개인 노트북에는 25년간 축적한 바이어 데이터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회사 CRM 시스템에 입력하는 공식 정보와는 차원이 달랐다. 바이어별 의사결정 구조, 담당자의 성향, 협상할 때 먹히는 포인트, 가족 이야기, 접대 때 좋아하는 음식, 피해야 할 화제까지. 이건 회사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다. 서정호가 반평생 동안 발로 뛰고 술잔을 부딪히며 직접 쌓아 올린 것이었다. 거래처 50곳이 넘는 바이어 정보가 폴더별로 정리돼 있었고 각 바이어의 계약 갱신 시기와 히스토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엑셀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다. 회사 서버에는 없는 오직 서정호의 개인 기기에만 존재하는 자산이었다. 오후 3시 본부장실에서 하반기 인사평가 결과가 내려왔다. 서정호는 메일함을 열어 첨부 파일을 확인했다. 영업 3팀 실적은 본부 내 1위. 서정호 개인 실적도 팀 내 최고였다. 매출 기여도만 놓고 보면 영업본부 전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드는 수치였다. 그러나 승진 대상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10년째 같은 결과였다. 서정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화가 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찾아왔다. 처음 몇 해는 억울했다. 그 다음 몇 해는 화가 났다. 이제는 그냥 무감각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명단을 보면 가슴 한구석이 쓰렸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들은 이미 임원이 되었거나 명예퇴직을 하고 회사를 떠났다. 서정호만 부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이 자리에 남아 있었다. 옆팀 과장이 지나가며 힐끗 서정호의 표정을 살피더니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이 회사에서 서정호가 승진 못하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윤기철 전무 라인이 아니면 올라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서정호가 그 라인에 서지 않았다는 것. 아니, 서지 못한 게 아니라 서지 않은 것이었다. 윤 전무가 지시한 거래처 접대 자리에 불려가서 술을 따르고 골프장에서 캐디 대신 가방을 들고 전무의 비위를 맞추는 것들. 서정호는 그런 일에 시간을 쓰느니 바이어 이메일 한 통을 더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 선택이 25년 동안의 만년 부장이라는 결과로 돌아온 셈이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저녁 8시, 서정호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섰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건 역시 그 혼자였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핸드폰을 꺼내 이메일을 확인했다. 두바이 알카심 그룹에서 회신이 와 있었다. 내일 아침에 처리할 일이 또 하나 늘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서정호가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자 아내가 리모컨 소리를 줄이고 물었다. 올해도 안 됐어? 서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다. 10년째 반복되는 대화였고 이제는 침묵 자체가 대답이라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아내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서정호 앞에 놓았다. 위로도 격려도 아닌 그냥 옆에 있다는 표시 같은 것이었다. 서정호는 캔을 따며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다. 반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건 만년 부장이라는 이름뿐이었다. 맥주 한 모금을 삼키며 서정호는 생각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아직은 답을 내리지 못했지만 무언가 달라져야 한다는 감각만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강태준이 이사로 승진한다는 건 이미 며칠 전 인사평가 결과가 내려왔을 때 알고 있었다. 명단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도, 그 자리에 강태준이 올라간 것도 서정호는 그때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았다. 알고 있는 것과 공식 발표를 직접 듣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걸 아직 몰랐을 뿐이었다. 월요일 아침 영업본부 전 직원이 대회의실에 소집되었다. 윤기철 전무가 직접 단상에 섰다. 하반기 영업본부 인사를 발표하겠습니다. 영업본부 이사에 강태준 부장을 임명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도 그 박수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서정호는 뒷줄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단상을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서 축하한다는 목소리가 들렸다. 강태준, 서정호보다 9년 후배. 입사 3년차 때 영업 3팀에 배치되어 서정호 밑에서 기초부터 배운 사람이었다. 바이어에게 보내는 이메일 한 통 제대로 못 써서 서정호가 옆에 앉혀놓고 문장 하나하나를 고쳐줬던 시절이 있었다. 거래처 미팅에 데려가면 명함만 돌리고 아무 말도 못하다가 돌아오곤 했다. 그 강태준이 이사가 되었다. 서정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놀랍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강태준이 윤 전무 라인에 올라탄 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다. 윤 전무의 골프 라운딩에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고 전무 부인의 생일에 선물을 챙겼으며 윤 전무가 좋아하는 식당을 외워 접대 자리를 잡았다. 회식 자리에서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윤 전무의 술잔을 채웠고 2차 노래방까지 따라가서 전무가 좋아하는 노래의 반주를 틀어놓았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서정호가 공들여 만들어 놓은 실적을 자기 보고서에 슬쩍 끼워 넣는 재주가 있었다. 서정호가 바이어와 몇 달씩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따낸 계약건을 강태준은 최종 보고 단계에서 자기 이름을 올렸다. 윤 전무에게 올라가는 보고서에는 항상 강태준의 이름이 맨 앞에 적혀 있었고 서정호의 이름은 영업 3팀 협조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서정호가 몇 번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었지만 윤 전무는 매번 팀 단위 성과인데 누구 이름이 중요하냐며 넘겼다. 강태준의 이름이 앞에 올라가는 건 문제가 안 되면서 서정호의 이름이 빠지는 건 팀 성과라는 논리였다. 강태준이 윤 전무에게 이렇게까지 밀착할 수 있었던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강태준은 윤 전무의 접대비 유용 내역을 알고 있었다. 윤 전무가 거래처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실제 접대와 무관한 개인 지출이었다는 것, 일부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온 정황이 있다는 것. 강태준은 이 사실을 직접 거론한 적은 없었지만 자기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데에는 능숙했다. 윤 전무 입장에서 강태준은 충성스러운 부하인 동시에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존재였다. 아부와 약점 공유가 결합된 공생관계. 그 위에서 강태준은 이사 자리까지 올라간 것이었다. 발표가 끝나고 영업본부 사람들이 강태준에게 악수를 건네며 축하 인사를 했다. 서정호도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준 앞으로 걸어갔다. 강태준이 서정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다. 형님, 축하해 주러 오셨습니까? 그래, 축하한다. 서정호는 담담하게 악수를 건넸다. 강태준이 서정호의 손을 잡으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형님도 곧 될 겁니다. 제가 이사가 됐으니까 형님 승진도 제가 밀어드릴게요. 서정호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았다. 웃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다. 후배에게 승진을 밀어주겠다는 말을 듣는 기분이 어떤 건지 강태준은 평생 모를 것이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축하 분위기가 이어지는 사이 서정호는 슬쩍 자리를 빠져나왔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56살, 25년 차 부장. 거울 속 남자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었고 넥타이 매듭 아래로 목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서정호는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았다.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수도꼭지를 틀어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이 흘러내리는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방금 강태준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다. 형님도 곧 될 겁니다. 그 말이 축하 자리에서 들은 어떤 박수보다 크게 울렸다. 자리로 돌아온 서정호에게 오후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베트남건 선적 서류 확인, 중동건 견적서, 수정, 자카르타 바이어에게 보낼 후속 이메일 작성. 할 일은 쌓여 있었고 서정호는 묵묵히 처리했다. 감정을 일에 묻는 건 25년 동안 몸에 밴 방식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윤기철 전무가 서정호의 자리로 왔다. 드문 일이었다. 윤 전무가 부장급 직원을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정호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윤 전무가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앉아, 잠깐이야. 윤 전무가 서정호 옆 빈 의자에 앉았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모였다. 서 부장, 이번 인사 결과에 대해서 서운한 거 있을 수도 있는데. 서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 전무가 이어서 말했다. 자네는 실적은 좋아. 그건 내가 인정해. 근데 임원이라는 자리가 실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 조직 관리도 해야 하고 위아래로 소통도 해야 하고. 자네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단 말이야. 소통? 서정호는 속으로 웃었다. 윤 전무가 말하는 소통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이 회사에 없었다. 골프장에 따라가는 것, 술자리에서 비위를 맞추는 것, 전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 그게 윤기철 전무에게는 소통이었다. 자네는 현장이 맞아. 현장에서 바이어들 만나고 계약 따오고. 그게 자네 강점이야. 임원은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 서정호는 윤 전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전무님, 저한테 승진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윤 전무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웃음을 지었다. 불편한 웃음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안 됐다는 거지. 앞으로 기회는 있으니까. 윤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정호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격려인 척하는 마무리였다. 서정호는 그 손길을 어깨 위에서 느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 전무가 돌아간 뒤 서정호는 한참 동안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내일 보내야 할 이메일 초안이 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10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다. 아직 때가 안 됐다. 5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오늘도 때는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었다. 서정호는 이제 그걸 확실히 알았다. 저녁에 강태준의 이사 승진 축하 회식이 잡혔다. 영업본부 팀장급 이상 참석. 서정호도 빠질 수 없었다. 식당에 도착하니 강태준이 상석에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서정호에게 부장님하며 고개를 숙이던 후배가 이제는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강태준이 일어서서 소감을 말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영업본부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특히 서정호 부장님한테는 제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시선이 서정호에게로 향했다. 서정호는 술잔을 들어 가볍게 올린 뒤 한 모금 마셨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잠깐 민망한 듯 웃더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자리가 파할 무렵 서정호는 먼저 일어섰다.
강태준이 따라 나오며 말했다. 형님, 벌써 가시게요? 2차 가시죠. 오늘은 좀 피곤하다. 먼저 간다. 아, 형님.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형님이랑 앞으로 잘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형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서정호는 강태준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았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어차피 내일부터 강태준은 서정호의 상급자가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은 지금까지처럼 실적을 가져다 쓰겠다는 뜻이라는 걸 서정호는 알고 있었다. 그래, 잘해보자. 서정호는 그 말만 남기고 식당을 나섰다. 밤바람이 차가웠다. 택시를 잡지 않고 한 정거장을 걸었다. 걸으면서 생각했다. 강태준이 이사가 된 이 회사에서 자신에게 남은 건 무엇인가? 실적을 아무리 쌓아도 승진은 안 되고 후배가 자기 위에 앉아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현실.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피로감이 온몸을 짓누르는 느낌이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서정호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식탁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이 3통 와 있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두바이. 내일 아침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다. 서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25년 동안 이 회사에 모든 걸 쏟았다. 그리고 오늘 자기 밑에서 배운 후배가 자기 위에 올라앉았다. 이게 25년의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정호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은 분명히 느꼈다. 이 회사에서 더 기다려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것. 그 감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이 이사로 부임한 첫 주부터 영업본부의 공기가 달라졌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자리 배치였다. 강태준은 영업본부 한쪽에 있던 이사 전용 사무실에 입성하면서 팀장급 이상 보고 체계를 전면 변경했다. 기존에는 각 팀 부장이 윤 전무에게 직접 보고하던 구조였는데 이제는 강태준을 거쳐야만 윤 전무에게 올라갈 수 있게 바뀌었다. 서정호를 포함한 모든 부장이 강태준에게 먼저 보고하고 강태준이 검토한 뒤에야 전무에게 올리는 구조. 후배가 선배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상황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서정호는 첫 보고 자리에서 그 변화를 몸으로 느꼈다. 베트남 응우옌 사장 측과 진행 중인 대형 납품건에 대한 주간 보고였다. 서정호가 이메일로 보고서를 올리자 강태준이 영업3팀 회의실로 서정호를 불렀다. 서 부장님, 이 보고서 좀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서정호가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납품 단가 부분 마진율이 좀 낮은 것 같은데요. 바이어한테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서정호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 단가는 응우옌 사장 측과 6개월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조율한 결과였다. 베트남 시장의 경쟁 상황, 현지 유통 구조, 환율 변동 리스크까지 감안해서 잡은 숫자였다. 강태준이 보고서만 보고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고 말하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었다. 이사님, 이 단가는 베트남 현지 경쟁 업체 견적까지 고려한 겁니다. 여기서 더 올리면 응우옌 사장 쪽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서 부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마진율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올려주시겠습니까? 서정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현장을 모르는 사람에게 현장을 설명하는 건 소용이 없었다.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올렸지만 강태준은 또 다른 부분을 지적하며 두 번째 반려를 시켰다. 예전에는 서정호가 직접 윤 전무에게 올리면 한 번에 통과되던 보고서가
이제는 강태준이라는 관문 하나가 생기면서 이틀씩 지체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보고 체계만이 아니었다. 강태준은 처음 한두 주는 이렇게 형식적으로나마 존댓말을 유지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태도가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팀 회의에서 대놓고 반말이 나왔다. 서 부장, 이번 중동건 진행 상황 어떻게 돼?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서정호보다 9살 어린 후배가 부장이라는 호칭도 없이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물론 직급상 강태준이 상급자이니 반말 자체가 규정 위반은 아니었다. 하지만 한 달 전까지 부장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이사 타이틀 하나 달았다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는 모습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불편하게 느꼈다. 다만 아무도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정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중동건 진행 상황을 보고했다. 두바이 알카심 그룹의 납품 물량 확대 건이었다. 서정호가 상대방 담당자와 수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물량을 기존 대비 20% 늘리는 조건을 만들어낸 건이었다. 서정호는 회의 자리에서 경과를 설명하고 다음 주 중으로 최종합의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그런데 2주 뒤 이 건의 최종 보고서가 윤 전무에게 올라갔을 때 서정호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보고서 작성자란에는 영업본부 이사 강태준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서정호의 이름은 하단 참조란에 영업3팀 협조라는 한 줄로만 남아 있었다. 20% 물량 확대라는 성과가 강태준의 실적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서정호가 강태준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사님, 중동건 보고서에 제 이름이 빠져 있던데요. 강태준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아, 그거 최종 보고는 이사 명의로 올라가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미 반말이 입에 붙어 있었다. 서정호가 말했다. 이전에는 담당자 이름이 앞에 들어갔습니다. 실무를 진행한 사람이 보고서에 이름을 올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강태준이 그제야 서정호를 쳐다보았다. 눈빛에 짜증이 스쳤다. 서 부장, 지금 이사인 내가 보고서에 이름 올리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팀 성과를 본부 차원에서 정리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서정호는 더 말해봤자 돌아오는 답이 뻔하다는 걸 알았다. 강태준은 전에도 이런 식이었다. 서정호가 공들인 건을 최종 단계에서 자기 이름으로 올리는 것. 부장 시절에는 그래도 좀 눈치를 봤는데 이사가 된 뒤로는 아예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다. 서정호는 윤 전무를 찾아갔다. 윤 전무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전무님, 중동 알카심 건 보고서 보셨습니까? 응, 봤어. 강 이사가 잘 정리해서 올렸더라.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진행한 겁니다. 보고서에 제 이름이 빠져 있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 전무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서정호를 바라보았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서 부장, 조직이라는 게 그런 거야. 개인 이름 따지면 끝이 없어. 강 이사가 이사로서 본부 성과를 관리하는 건데 보고서에 이사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지. 개인 실적은 인사평가 때 반영하면 되는 거고 인사평가 때 반영된다면 10년째 승진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윤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정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 건 처음이었다. 윤 전무가 잠시 침묵하더니 목소리를 낮추었다. 서 부장, 조직의 결정을 따르라는 거야. 불만이 있으면 정식 절차로 얘기해.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와서 따지는 건 좋은 인상 못 줘. 서정호는 윤 전무의 눈을 바라보았다. 더 말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다. 윤 전무에게 서정호는 실적을 만들어주는 일꾼이지 올려줘야 할 사람이 아니었다. 서정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전무실을 나왔다. 그때부터 사내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서정호가 윤 전무에게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는 소문이 영업본부에 퍼졌다. 후배 직원들이 서정호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윤 전무 라인에 찍힌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들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서도 눈을 피했고 점심시간에 서정호 옆자리에 앉는 사람이 줄었다. 서정호는 그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다. 한편 강태준은 이사가 된 뒤 영업 실무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터진 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이어와의 납기 건이었다. 기존에는 서정호가 물류팀과 직접 조율하며 선적 스케줄을 관리했지만 강태준이 이사가 직접 챙기겠다며 물류팀에 지시를 내렸다. 문제는 강태준이 현지 항만 사정을 전혀 모르고 선적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자카르타 항구의 통관 지연 이슈를 고려하지 않아 납기가 2주나 밀렸고 바이어 측에서 강경한 항해 이메일이 날아왔다. 서정호가 급하게 바이어에게 이메일을 보내 상황을 수습했다. 대체 선적 루트를 제한하고 다음 납품분에서 물량을 보전해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바이어의 분노를 겨우 가라앉혔다. 그러나 수습의 공은 서정호에게 돌아오지 않았고 강태준은 물류팀 탓으로 돌리며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비슷한 일이 2달 사이에 3번 더 벌어졌다. 중동건에서는 견적서 단가를 잘못 산정해서 바이어에게 정정 이메일을 보내야 했고 베트남건에서는 선적 서류 양식을 현지 규정과 다르게 작성해서 통관해서 걸렸다. 매번 서정호가 뒤에서 수습했지만 보고서에는 영업본부 차원에서 정상 처리 완료라고만 올라갔다. 바이어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다. 응우옌 사장이 서정호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미스터 서, 최근 한양물산의 대응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뀐 건 아닌지요. 서정호는 그 이메일을 읽으며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15년 넘게 쌓아온 신뢰에 금이 가고 있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위에 앉은 사람이 금을 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정호는 텅 빈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개인 폴더에 정리해둔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거래처 50곳이 넘는 바이어들의 이름, 계약 이력, 갱신 시기, 담당자 성향이 화면에 줄지어 있었다. 이건 전부 서정호가 만든 것이었다. 한양물산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서정호라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낸 관계들이었다. 서정호는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미래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그 미래 없음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확신으로 바뀌었다. 실적을 빼앗기고 후배에게 반말을 듣고 항의하면 조직의 결정을 따르라는 말만 돌아오는 이곳에서 서정호가 지켜야 할 것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서정호는 그날 이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메일을 확인하고 출근해서 바이어 건을 처리하고 강태준의 반려에도 묵묵히 보고서를 수정해서 다시 올렸다. 회의 시간에 반말을 들어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주변에서 보기에 서정호는 체념한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속은 전혀 달랐다. 서정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시작은 업계 모임에서였다. 종합상사 업계는 생각보다 좁아서 영업 쪽에서 20년 넘게 뛴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다. 서정호가 한양물산에서 만년 부장으로 묶여 있다는 건 업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고 실력에 비해 대우를 못 받는다는 평판도 함께 따라다녔다. 어느 날 업계 선배 한 명이 서정호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정호야, 대륙통상 알지? 거기 이 대표가 너한테 관심이 있다더라. 대륙통상? 한양물산과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종합상사였다. 규모는 한양물산보다 한 단계 아래였지만 최근 몇 년간 공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는 회사였다. 서정호는 대륙통상의 이름을 들었을 때 가슴이 한번 뛰었다. 경쟁사였다. 한양물산의 직접적인 경쟁사. 관심이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대표가 동남아 중동 라인을 강화하고 싶은데 그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야. 업계에서 그쪽 시장하면 서정호라는 건 다 아는 얘기잖아. 한번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 서정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을 생각했다. 경쟁사로 간다는 건 단순한 이직이 아니었다. 한양물산에서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등지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 25년의 경험이 가장 값어치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일주일 뒤 서정호는 대륙통상 이종민 대표를 만났다. 약속 장소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일식집이었다. 이 대표는 서정호보다 3살 위로 무역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이 대표가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 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륙통상이 동남아 중동 시장에서 한양물산을 이기려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이나 자본이 아니라 그 시장을 몸으로 아는 사람이요. 서정호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서 부장님이 동남아 중동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사 직급과 그에 맞는 처우, 그리고 정권입니다. 동남아 중동 라인은 서 부장님이 직접 이끌어 주십시오. 이사. 한양물산에서 10년을 기다려도 얻지 못한 자리를 대륙통상은 첫 만남에서 제안했다. 서정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 두 글자가 가슴 깊이 박히는 걸 느꼈다. 제가 가면 한양물산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 대표가 웃었다. 그래서 모시는 겁니다. 서정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노트북을 열고 개인 폴더를 펼쳤다. 25년간 축적한 바이어 데이터베이스, 거래처 50곳이 넘는 바이어들의 계약 이력, 갱신 시기, 담당자 성향, 계약 조건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정호는 그 데이터를 천천히 훑어보며 하나의 작업을 시작했다. 계약 만료 시점 정리. 서정호는 각 바이어의 한양물산 계약 갱신일을 엑셀 파일에 따로 뽑아내기 시작했다. 향후 3개월 내 만료되는 거래처, 6개월 내 만료되는 거래처를 색깔별로 분류했다. 계약이 끝나가는 바이어는 재계약 전이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서정호는 이 리스트를 기준으로 우선 공략 순서를 매겼다. 1순위는 베트남 응우옌 사장이었다. 한양물산과의 계약이 2개월 뒤 만료 예정이었고 최근 강태준의 납기 실수와 대응 부실로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서정호가 직접 관리해온 15년 관계의 강태준이 금을 낸 셈이었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서정호에게는 기회가 되었다. 2순위는 두바이 알카심 그룹. 계약 만료까지 4개월 남아 있었지만 이쪽도 최근 견적서 오류건으로 한양물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었다. 3순위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리아 트레이딩. 납기 이주 지원건의 당사자였다. 서정호는 단순히 누구를 만날 것인가만 정리한 게 아니었다. 각 바이어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까지 시나리오를 짰다. 응우옌 사장에게는 단가 3% 인하와 납기 직접 관리를 내밀 것, 알카심 그룹에는 결제 조건 완화와 물량 확대 옵션을 제한할 것, 수리아 트레이딩에는
한양물산이 밀린 납기를 대륙통상에서 단축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할 것. 퇴사 후 첫 한 달 동안의 출장 스케줄, 만날 순서, 이메일 초안까지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렸다. 이 모든 준비를 서정호는 회사에서 한 게 아니었다. 매일 퇴근 후 서재에서 주말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시간에 조용히 진행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이 일했다. 강태준의 지시에 따르고 보고서를 올리고 바이어 클레임을 수습했다. 아무도 서정호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다. 서정호가 퇴근 후에 무엇을 하는지, 노트북 앞에서 무슨 파일을 들여다보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한 가지 서정호가 스스로에게 정한 원칙이 있었다. 회사 자료는 한 건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 한양물산 서버에 있는 공식 계약서, 거래 내역, 내부 보고서는 손대지 않았다. 서정호가 정리하는 건 전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정보, 자기 개인 기기에 저장해둔 데이터였다. 바이어와의 관계는 회사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서정호가 직접 만든 것이었고, 그 관계에 대한 정보를 자기 기기에 정리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느 주말 밤 서정호는 서재에서 사직서를 작성했다. 한양물산 인사팀 양식에 맞춰 간결하게 썼다. 사유란에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었다. 25년을 바친 회사에 쓸 수 있는 말이 그것밖에 없다는 게 씁쓸했지만 서정호는 길게 쓸 생각이 없었다. 설명할 필요도 이해시킬 필요도 없었다. 사직서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으려는데 서재 문이 열렸다. 아내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서정호의 화면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아내는 남편이 주말 밤마다 서재에 앉아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당신 요즘 주말마다 여기 앉아 있더니 뭐 준비하는 거 있어? 서정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나 회사 옮기려고. 아내가 찻잔을 식탁에 내려놓으며 서정호를 바라보았다. 놀라는 표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어디로? 대륙통상? 이사로 가게 됐어. 이사? 아내의 눈이 잠깐 커졌다. 25년 동안 부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던 남편이 이사라는 직함을 달게 된다는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다. 진작 그랬어야지. 그 한마디에 서정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25년 동안 오래도 안 됐어? 라는 질문을 반복해야 했던 아내가 처음으로 다른 말을 한 것이었다. 서정호는 아내가 건넨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밤의 불빛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끝이 아니라 시작의 불빛처럼. 서정호의 노트북 안에는 퇴사 후 30일간의 행동 계획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첫째 주에 만날 바이어 3곳, 둘째 주에 보낼 이메일 리스트, 셋째 주 출장 스케줄. 한양물산에서 25년간 쌓은 것들이 이제 대륙통상이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펼쳐질 준비를 마쳤다. 서정호는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를 끝낸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서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가방 안에는 사직서가 들어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월요일이었다. 새벽에 이메일을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오늘 처리할 업무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루틴이 오늘로 마지막이라는 것뿐이었다. 서정호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먼저 인사팀에 이메일을 보냈다. 사직서 파일을 첨부하고 면담 일정을 잡아달라는 내용을 간결하게 적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다. 25년을 끝내는데 필요한 건 클릭 한 번이었다. 1시간쯤 지나 인사팀에서 회신이 왔다. 오후 2시에 면담을 잡겠다는 내용이었다.
서정우는 그 사이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다. 베트남건 선적 서류를 확인하고 인도네시아 바이어에게 후속 이메일을 보내고 후배가 가져온 견적서를 검토해 주었다.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달라지지 않게 행동한 것이었다.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됐다. 오후 2시 인사팀장과의 면담은 짧았다. 인사팀장이 사직 사유를 물었고 서정우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답했다. 인사팀장이 한 번 더 물었다. 부장님 경력이면 회사에서도 아쉬운데 혹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인사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25년차 부장이 단호하게 없다고 말하면 그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인사팀에서는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면담이 끝나고 서정우가 사무실로 돌아오자 소식은 이미 영업본부에 퍼져 있었다. 복도에서 마주친 후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부장님, 진짜 나가시는 겁니까? 응, 나간다. 갑자기 왜요? 어디 가시는 데라도 있으십니까? 서정우는 웃기만 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소식이 퍼지는 속도는 빨랐지만 반응은 의외로 조용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놀라면서도 크게 만류하지 않았다. 10년째 승진 못하는 서정우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아무도 그걸 입 밖에 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정우의 사직 소식은 윤기철 전무에게도 올라갔다. 윤 전무의 반응은 담백했다. 인사팀장에게 알았다고만 했다는 것이 전해졌다. 서정우에게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를 건넨 적도 없었다. 부장급 한 명이 나간다고 영업본부가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아니, 그보다는 윤 전무 입장에서 서정우는 이미 자기 라인 밖의 사람이었으니까. 라인 밖의 사람이 나가는 건 윤 전무에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정리에 가까웠다. 강태준은 달랐다. 소식을 듣자마자 서정우의 자리로 찾아왔다.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흥미가 더 많이 보였다. 서 부장, 진짜 나가는 거야? 갑자기 왜? 서정우는 모니터를 보며 대답했다. 개인 사정이야. 아니, 그래도 25년을 다녔는데 이렇게 갑자기. 서 부장 없으면 영업 3팀 어떡해. 서정우는 속으로 웃었다. 서 부장 없으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면서도 그 서 부장의 실적을 자기 이름으로 올리던 사람이 강태준이었다. 서정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다. 팀에 인원이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을 거야. 그래도 그렇지, 서 부장이 관리하던 바이어들은 어떻게 하고, 인수인계는? 인수인계할 건 정리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 강태준이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서정우의 표정이 더 이상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서정우는 남은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을 조용히 보냈다. 회사 시스템에 있는 공식거래 내역과 진행 중인 건의 현황을 후배 직원에게 정리해서 넘겼다. 꼼꼼하게 빠지는 것 없이. 마지막까지 일을 대충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다만 서정우의 개인 노트북에 있는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는 인수인계 대상이 아니었다. 그건 회사 자산이 아니라 서정우 개인의 자산이었으니까. 누구도 그 파일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마지막 날이 왔다. 서정우는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해서 짐을 정리했다. 25년 동안 쌓인 짐이라고 해봤자 종이 상자 하나 분량이었다. 개인 머그컵, 명함첩, 수첩 몇 권, 사진 액자 하나. 그걸 상자에 넣으며 서정우는 생각했다. 25년의 흔적이 고작 이것뿐인가. 영업 3팀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하러 왔다. 대부분 형식적이었다.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잘 되실 거예요. 서정호는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진심으로 아쉬워하는 후배는 두세 명 정도였다. 서정호가 새벽부터 이메일 보내는 거 도와주고 클레임 처리하는 법 가르쳐주고 바이어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옆에서 알려줬던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었다. 그중 한 명이 복도에서 서정호를 잡았다.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부장님한테 배운 거 잊지 않겠습니다. 서정호가 그 후배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잘해. 네가 잘하면 되는 거야. 짐을 들고 로비로 내려가는데 강태준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 인사를 하러 나온 모양이었다. 서 부장, 그래도 이렇게 가면 좀 섭섭하지. 나가서 뭐 하려고? 서정호가 종이 상자를 한쪽 팔에 끼고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2주 동안 참아왔던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서정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태준아. 강태준이 눈을 깜빡였다. 이사가 된 뒤로 서정호가 자기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다. 네가 이사가 된 건 내 실력이 아니라 윤 전무한테 잘 보인 거야. 그건 너도 알잖아. 엘리베이터 홀의 공기가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 두세 명이 숨을 죽였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정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1층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왔다.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다. 서정호는 한양물산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5년 동안 매일 드나들던 건물이었다. 유리벽에 반사된 하늘이 넓었다. 2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서정호는 혼잣말을 내뱉고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발걸음에 무게가 실려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종이 상자를 든 손에 힘을 주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핸드폰에 이메일 알림이 떴다. 대륙통상 인사팀에서 온 메일이었다. 입사 서류 최종 확인 요청. 서정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핸들을 잡았다. 백미러에 한양물산 건물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서정호는 그 건물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는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이제 뒤를 볼 일은 없었다. 대륙통상 본사 12층. 서정호는 이사 명패가 붙은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한양물산에서 25년 동안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개인 사무실이었다. 넓지는 않았지만 창문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명함이 놓여 있었다. 명함에는 대륙통상 영업본부 이사 서정호라고 적혀 있었다. 서정호는 그 명함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았다. 10년을 기다려도 얻지 못했던 두 글자가 손끝에서 느껴졌다. 감상에 빠질 시간은 없었다. 서정호는 사무실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다. 개인 폴더에 저장해둔 파일을 꺼냈다. 퇴사 전에 정리해둔 바이어 공략 리스트, 계약 만료 시점별로 분류된 거래처 목록, 각 바이어에게 제시할 조건, 첫 한 달간의 출장 스케줄, 모든 게 이미 짜여 있었다. 서정호는 리스트 맨 위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응우엔 사장, 베트남 호치민, 한양물산과의 계약 만료까지 6주. 서정호는 바로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디어 미스터 응우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륙통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한번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 호치민에 방문해서 뵐 수 있을까요? 짧고 간결한 이메일이었다. 거래 조건이나 계약 이야기는 한 줄도 넣지 않았다. 15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에 첫 이메일에서 장사 얘기를 꺼내는 건 오히려 역효과였다.
먼저 만나서 얼굴을 보는 게 순서였다. 서정호는 그걸 알고 있었다. 응우엔 사장의 답장은 그날 저녁에 왔다. 미스터 서, 대륙 통상으로 가셨군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괜찮습니다. 서정호는 그 답장을 읽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단추가 끼워졌다. 화요일 서정호는 호치민행 비행기에 올랐다. 대륙 통상 출근 5일 만에 첫 해외 출장이었다. 기내에서 서정호는 노트북을 열어 응우엔 사장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훑쳤다. 최근 한양물산과의 거래에서 불만이 쌓여 있다는 것, 강태준이 이사가 된 뒤 납기가 2주 밀린 적이 있다는 것, 응우엔 사장이 서정호에게 직접 대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는 것. 이 모든 정보가 서정호의 무기였다. 호치민 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응우엔 사장과 마주 앉았다. 악수를 나누자 응우엔 사장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서 이사님, 한양물산에서 나오셨다는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25년을 다니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사장님 건강은 좋으시죠? 따님 결혼은 잘 치르셨습니까? 응우엔 사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자기 딸 결혼 일정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서정호 말고 또 있을까? 두 사람은 30분 넘게 안부 이야기를 나눴다. 서정호는 거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응우엔 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한양물산하고 좀 힘들었습니다. 서 이사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생겨도 바로 해결이 됐는데 요즘은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늦고 납기도 예전 같지 않고. 서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한양물산을 직접 깎아내리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대륙 통상의 조건을 꺼냈다. 사장님, 현재 한양물산과의 계약이 다음 달 말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륙 통상에서 제가 직접 사장님 건을 관리하겠습니다. 단가는 현행 대비 3% 낮추고 납기는 제가 직접 물류팀과 조율해서 보장하겠습니다. 숫자를 제시하는 서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15년의 신뢰 위에 구체적인 조건을 올려놓은 것이었다. 응우엔 사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서 이사님이 직접 관리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고민할 게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 대륙 통상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정호는 속으로 주먹을 쥐었다. 겉으로는 담담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와인잔을 들었다. 첫 번째 거래처가 넘어온 순간이었다. 호치민에서 돌아온 다음 날 서정호는 바로 두 번째 타깃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두바이 알카심 그룹. 한양물산과의 계약 만료까지 3개월 남아 있었다. 알카심 그룹은 최근 견적서 단가 오류건으로 한양물산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서정호는 이메일에서 역시 거래 이야기를 직접 꺼내지 않았다. 먼저 안부를 묻고 라마단 일정에 맞춰 화상 미팅을 제안했다. 화상 미팅에서 알카심 그룹 담당자가 말했다. 미스터 서, 한양물산에서 나오셨다고요? 솔직히 최근 한양물산 쪽 대응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서 이사님이 계실 때와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서정호는 대륙 통상의 조건을 제시했다. 결제 조건 완화와 물량 확대 옵션. 알카심 그룹 담당자는 본사와 협의 후 회신하겠다고 했고 일주일 뒤 긍정적인 답이 왔다. 계약 만료 시점에 대륙 통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세 번째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수리아 트레이딩이었다. 강태준이 납기를 2주 밀리게 만든 그 거래처. 서정호는 자카르타로 직접 날아갔다. 수리아 트레이딩 사장과 만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리아 사장은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다. 서 이사님이 한양물산 나온 뒤로 납기 관리가 엉망이 됐습니다. 이메일 보내도 답이 일주일씩 걸리고 선적 서류도 틀려서 통관해서 2번이나 막혔어요. 서정호는 가만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대륙 통상의 조건을 내밀었다. 한양물산이 밀린 납기를 대륙 통상에서 단축해 줄 수 있다는 점, 서정호가 직접 물류를 관리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리아 사장은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다. 한양물산 계약 만료를 기다릴 것도 없이 남은 물량은 최소화하고 대륙 통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서정호는 3달 동안 쉬지 않았다. 호치민, 두바이, 자카르타, 쿠알라룸푸르, 방콕. 계약 만료가 임박한 바이어들을 한 명씩 직접 만났다. 모든 만남은 같은 패턴이었다. 먼저 안부를 묻고 상대방의 불만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숫자를 내밀었다.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승부했고 그 조건 뒤에는 25년간 쌓은 신뢰가 깔려 있었다. 바이어들은 한양물산이라는 회사가 아니라 서정호라는 사람을 믿고 거래를 옮겼다. 한양물산 입장에서는 재계약 시기에 서정호가 먼저 치고 들어오니 막을 방법이 없었다. 계약이 만료된 바이어를 붙잡으려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조건을 만들어낼 실무 능력이 강태준에게는 없었다. 강태준이 뒤늦게 바이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면 이미 서정호가 만나고 온 뒤였다. 이메일 답장조차 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3달이 지났을 때 서정호는 대륙 통상의 동남아 중동 매출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끌어올려 놓았다. 반대로 한양물산의 같은 라인 매출은 40% 가까이 빠져 있었다. 숫자가 말해주고 있었다. 한양물산의 동남아 중동 사업은 서정호라는 한 사람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서정호는 거래처를 옮길 때마다 잠깐씩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25년 동안 한양물산 이름으로 맺은 관계를 자기 손으로 끊어내는 것이었다. 새벽에 이메일을 쓰던 시간들, 출장길에서 바이어와 술잔을 부딪히던 밤들, 클레임을 수습하며 밤을 새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한양물산에서 보낸 시간이었다. 하지만 서정호는 멈추지 않았다. 기회를 안 준 건 그쪽이었다. 25년을 바쳐도 부장 자리에 묶어놓고 후배를 머리 위에 올려놓고 실적을 빼앗긴 건 서정호가 아니었다. 나도 살아야 한다. 서정호는 그 말을 속으로 되뇌며 다음 바이어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다. 손가락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한양물산 영업본부에 첫 번째 이상 신호가 감지된 건 서정호가 퇴사한 지 3주째 되던 때였다. 베트남 응우옌 사장 측에 계약 갱신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다. 계약 만료까지 한 달 남은 시점이었다. 통상적으로라면 이 시기에 양측이 조건을 조율하고 재계약 절차에 들어가야 했다. 그런데 응우옌 사장 측에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한 줄짜리 회신만 보내왔다. 15년 넘게 거래해온 곳에서 이런 반응이 오는 건 처음이었다.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부 검토라고 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 강태준이 직접 이메일을 보냈다. 정중하게 재계약 조건을 첨부해서. 역시 답이 없었다. 전화를 걸었다. 응우옌 사장 비서가 받았다. 사장님이 지금 미팅 중이십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 두바이 알카심 그룹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계약 만료 3개월 전인데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미팅 일정을 연기하겠다는 이메일이 왔다. 인도네시아 수리아 트레이딩은 더 노골적이었다.
잔여 발주 물량을 대폭 줄여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동남아 중동 라인 전체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강태준이 처음으로 불안을 느낀 건 인도네시아 수리아 트레이딩 담당자와 통화했을 때였다. 물량 축소 이유를 물었더니 담당자가 말했다. 강 이사님, 저희가 대륙 통상 쪽에서도 제안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륙 통상이요? 갑자기 왜 대륙 통상이? 서정우 이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건이 꽤 좋아서요. 강태준의 손이 멈췄다. 서정우 이사, 대륙 통상? 그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조합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서정우가 대륙 통상으로 갔다. 부장도 아니고 이사로. 그리고 한양물산의 거래처에 연락을 돌리고 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자마자 윤기철 전무실로 뛰어갔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들어서며 말했다. 전무님, 서정우가 대륙 통상으로 갔습니다. 이사로요. 윤 전무가 서류에서 눈을 떼며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뭐? 대륙 통상에서 이사 직급으로 영입됐답니다. 지금 우리 거래처에 전부 연락 돌리고 있어요. 베트남, 중동, 인도네시아 전부요. 윤 전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서정우가 퇴사할 때 부장급 하나 나간다고 뭐가 달라지냐라고 했던 자신의 말이 머릿속을 스쳤을 것이었다. 윤 전무가 안경을 벗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경쟁사로 간 거야? 그것도 이사로? 네. 수리아 트레이딩 담당자가 직접 말했습니다. 서정우 이사님이 연락 주셨다고. 윤 전무의 손이 책상 위를 짚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 전무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다. 그 인간이 우리 거래처를 건드리고 있다는 거야? 건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트남 응우엔 사장 쪽도 아마 서정우가 먼저 접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답이 안 오는 겁니다. 윤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말이 없었다. 서정우가 조용히 사직서를 내고 나갈 때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던 자신의 판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 비로소 실감하는 얼굴이었다. 그날부터 한양물산 영업본부에 비상이 걸렸다. 윤 전무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거래처 이탈 현황을 점검했다. 회의실에 모인 팀장급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윤 전무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말했다. 서정우 한 명 나갔다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바이어들이 사람을 보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보고 거래하는 건데 왜 이 모양이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바이어들이 사람을 보고 거래한다는 걸 이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다만 그걸 윤 전무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강태준은 뒤늦게 바이어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재계약 조건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단가 인하와 결제 조건 완화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매번 서정우가 한 발 먼저 만나고 온 뒤였다. 응우엔 사장 측에서 강태준에게 온 최종 답변은 단 한 줄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서정우 이사님과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두바이 알카심 그룹도 같은 답이었고 수리아 트레이딩은 아예 이메일 답장조차 오지 않았다. 윤 전무는 결국 직접 출장을 결정했다. 베트남 응우엔 사장을 만나 관계를 되돌리겠다는 것이었다. 윤 전무가 직접 해외 출장에 나서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이었다. 호치민에 도착한 윤 전무는 응우엔 사장 측에 미팅을 요청했다. 하지만 응우엔 사장은 일정을 잡아주지 않았다. 이번 주는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윤 전무가 이틀을 기다린 끝에 겨우 저녁 식사 약속을 잡았다. 호치민 시내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윤 전무가 레스토랑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안쪽 테이블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서정호였다. 서정호는 응우옌 사장과 나란히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이미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다. 사인은 끝난 뒤였다. 응우옌 사장이 와인잔을 들어 서정호와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응우옌 사장의 거래 파트너인 현지 업체 사장 2명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분위기는 축제 같은 만찬이었다. 윤 전무의 발이 멈췄다. 서정호가 고개를 돌리며 윤 전무와 눈이 마주쳤다. 서정호의 표정은 담담했다. 놀라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잠깐 시선을 주고는 다시 바이어들에게 돌아가 대화를 이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것이 가장 큰 모욕이었다. 윤 전무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응우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우옌 사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서정호와 함께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 윤 전무는 레스토랑 밖 인도에 서서 한참 동안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았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윤 전무는 돌아섰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빈손으로 서울에 돌아온 윤 전무에게 한양물산 대표가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 전무, 동남아 중동 매출이 이렇게까지 빠진 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명해. 윤 전무는 대답을 찾지 못했다. 서정호라는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 사람을 왜 잡지 못했느냐는 질문이 돌아올 게 뻔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서정호를 왜 10년 동안 승진시키지 않았느냐는 본질이 있었다. 윤 전무는 그 본질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한양물산 내부에서는 분열이 시작됐다. 매출 하락의 책임 소재를 두고 강태준과 윤 전무 사이에 균열이 생긴 것이었다. 강태준은 영업본부 팀장급 회의에서 대놓고 말했다. 거래처 이탈은 영업 3팀 실무 역량이 부족한 겁니다. 서 부장이 나간 뒤에 팀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팀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강태준을 보며 회의실 안의 공기가 싸늘해졌다. 서정호가 있을 때는 서정호 실적을 자기 이름으로 올리더니 서정호가 나가니까 팀원 탓을 하는 모습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영업 3팀 후배 하나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쥐었다. 윤 전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표에게 불려가 추궁을 당한 뒤 강태준에게 말했다. 태준아, 네가 이사로서 영업본부를 관리하는 건데 거래처가 이렇게 빠지도록 뭘 한 거야? 이사가 관리를 못한 거 아니야? 자기가 밀어서 이사를 시켜놓고 이제 와서 관리를 못한다고 깎아내리는 꼴이었다. 강태준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윤 전무 앞에서 대들지는 못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생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분명했다. 서로를 밀어주고 감싸주던 사이가 책임을 떠넘기고 물어뜯는 사이로 바뀌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업 3팀의 핵심 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정호 밑에서 실무를 배웠던 후배 2명이 나란히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었다. 행선지는 대륙 통상이었다. 서정호가 직접 스카우트한 건 아니었다. 후배들이 먼저 서정호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강태준 밑에서 실적은 빼앗기고 책임만 떠넘겨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2명이 빠지자 영업 3팀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바이어 이메일 답장이 밀리고 선적 서류 처리가 지연되고 클레임 대응이 늦어졌다. 남아있는 거래처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한양물산의 동남아 중동 라인은 서정호라는 기둥이 빠진 뒤 그 기둥 위에 서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영업본부에서 집계한 손실 규모는 1,0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서정우 한 사람이 빠진 자리에서 날아간 금액이었다. 강태준은 매일 밤 바이어 리스트를 들여다보며 이메일을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장은 점점 줄어들었다. 이미 서정우가 다 가져간 뒤였다. 강태준이 아무리 조건을 내밀어도 바이어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서정우 이사님하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 한마디가 강태준에게는 벽이었다. 넘을 수 없는 벽. 한양물산 이사회가 소집된 건 서정우가 퇴사한 지 5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안건은 단 하나. 영업본부 구조조정. 동남아 중동 라인의 매출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회복 전망은 없었다. 분기 실적 보고서에 찍힌 숫자들은 한양물산 창사 이래 최악이었다. 이사회 자리에서 대표가 입을 열었다. 동남아 중동 영업 라인의 매출 하락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윤기철 전무와 강태준 이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지난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대표가 매출 하락 그래프를 스크린에 띄우며 말했다. 서정우 부장이 퇴사한 시점부터 매출이 꺾이기 시작해서 현재 주요 거래처 12곳 중 8곳이 대륙 통상으로 이탈했습니다. 누적 손실이 1,000억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간 뒤에 1,000억이 날아간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윤 전무가 입을 열려 했지만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윤 전무, 서정우 부장이 25년간 쌓아놓은 네트워크가 이 회사의 핵심 자산이었다는 걸 몰랐습니까? 왜 그 사람을 10년 동안 부장에 묶어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윤 전무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고분고분하지 않아서라거나 내 라인이 아니어서라는 진짜 이유를 이사회 자리에서 꺼낼 수는 없었다. 대표의 시선이 강태준에게로 옮겨갔다. 강 이사, 이사로 부임한 뒤에 바이어 관리 실적이 어떻습니까? 납기 지연이 3건, 견적서 오류가 이건 클레임 미대응이 사건. 이게 이사가 관리한 결과입니까? 강태준의 입술이 떨렸다. 그동안 팀원 탓, 물류팀 탓으로 돌려왔던 변명이 이사회 자리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강태준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정우 부장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인수인계 문제가 아닙니다. 대표가 강태준의 말을 잘랐다. 서정우 부장은 인수인계를 꼼꼼하게 하고 나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받아서 관리할 역량이 없었던 겁니다. 강태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회의실 안의 시선이 전부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사회 결과는 일주일 뒤에 공지됐다. 강태준 이사 해임. 이사직에 앉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다. 윤 전무에게 아부하고 서정호의 실적을 가로채고 줄서기로 올라간 자리에서 1년을 버티지 못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해임 통보를 받은 날 사무실 짐을 싸면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못했다. 인사할 사람이 없었다. 서정우가 퇴사할 때 2~3명이라도 진심으로 아쉬워했던 것과는 달랐다. 강태준이 나가는 날 영업본부에는 어떤 아쉬움도 없었다.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윤기철 전무의 처분은 더 무거웠다. 이사회에서 문책 퇴진이 결정되었고 같은 주에 감사팀이 윤 전무의 접대비 집행 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강태준과의 공생관계가 무너지면서 그동안 덮여있던 것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접대비 유용과 거래처 리베이트 의혹. 윤 전무가 30년간 쌓아온 사내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임원들은 고개를 돌렸고 윤 전무의 이름 앞에는 라인 인사로 회사를 망친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강태준과 윤 전무는 끝까지 서로를 물어뜯었다.
강태주는 감사팀 면담에서 윤 전무의 리베이트 정황을 언급했고 윤 전무는 강태준의 실적 조작 의혹을 흘렸다. 서로를 밀어주고 감싸주던 공생관계의 최후가 이것이었다.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는 모습을 한양물산 직원들은 말없이 지켜보았다. 한양물산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동남아 중동 영업 라인 축소, 인원 감축, 신규 투자 동결. 한때 업계 상위권이었던 한양물산의 위상이 눈에 띄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어느 날 한양물산 대표가 서정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대표와 서정호는 직접적인 접점이 거의 없었다. 25년 동안 같은 회사에 있었지만 대표에게 서정호는 수많은 부장 중 한 명이었을 뿐이었다. 그 대표가 이제야 서정호의 이름을 기억하고 직접 전화를 해온 것이었다. 대표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 서정호는 며칠을 생각한 뒤 수락했다.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25년을 보낸 곳의 대표가 요청하는 자리를 무시하는 것은 서정호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 서울 시내의 조용한 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한양물산 대표는 서정호가 기억하는 것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이사,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소. 한양물산으로 돌아올 생각 없소? 직급은 전무로 모시겠소. 동남아 중동 라인 전체를 맡아주시오. 전무. 서정호가 한양물산에서 25년을 다녀도 얻지 못했던 직급이 아니라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자리가 제한된 것이었다. 서정호는 대표의 눈을 바라보았다. 진심이라는 건 알 수 있었다. 한양물산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기도 했다. 서정호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대표님, 25년 동안 저는 한양물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새벽부터 바이어 이메일을 보내고 혼자 출장 다니며 거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10년째 같은 자리, 후배가 제 위에 앉는 인사, 실적을 빼앗기고도 조직의 결정을 따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었다. 서정호가 이어서 말했다.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야 합니다. 제가 나가기 전에요. 지금 오셔서 전무 자리를 내미시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늦었습니다. 대표가 입을 열려 했지만 서정호가 먼저 말했다.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서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대표는 서정호의 등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당을 나선 서정호는 차에 오르지 않고 잠시 걸었다. 저녁 바람이 서늘했다. 25년을 보낸 회사의 대표에게 거절의 말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양물산은 서정호가 없어도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서정호가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2주 뒤 서정호는 인천공항에 서 있었다. 두바이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탑승구 앞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대륙 통상의 다음 분기 영업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동남아 중동 라인의 매출은 매 분기 성장하고 있었고 서정호가 데려온 후배 2명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대륙통상 이종민 대표는 서정호에게 정권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서정호는 그 신뢰에 실적으로 보답하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대륙통상 후배 직원이었다. 이사님, 다음 분기 목표가 상향됐습니다. 본사에서 동남아 중동 라인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서정호가 웃었다. 오랜만에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좋아, 더 올려보자. 전화를 끊고 서정호는 탑승구 너머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양물산에서 보낸 25년은 끝났지만 서정호의 커리어는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이었다. 만년부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명함에 적힌 두 글자, 이사. 그것은 누군가의 아부나 줄서기로 얻은 게 아니라 25년간 쌓아온 실력과 신뢰가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결과였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다. 서정호는 노트북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메고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앞에는 할 일이 쌓여 있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서정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더 이상 뒤를 볼 이유가 없었다. 서정호는 2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이메일을 쓰고 바이어의 가족 안부까지 기억하며 관계를 만들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의 가치를 알아본 건 정작 옆에 있던 회사가 아니라 경쟁사였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서정호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실력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정호가 대륙 통상에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2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쌓아온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사람이 쌓아온 신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서정호가 떠난 뒤 1,000억이 날아간 건 그 신뢰의 무게를 숫자로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실력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